네, 여러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주 10월 10월 30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에도 그렇고요. 데이터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훈련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어진 데이터를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즉, 어떤 그래프라든지 표를 보고 그것을 해석해서 서술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표를 보고 지금 이 나라의 경제는 잘 발전하고 있다. 혹은 지난 3년까지는 잘 발전하고 있었는데 올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를 서술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해석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어떤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그 관점으로 이 데이터를 해석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지만이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데이터를 보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훈련을 잘 하게 되다 보면, 뭐, 심심하면은 지금 여러분 만약 심심하면 책을 본다든지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든지 하는데 이 훈련이 재밌어지면 여러분 심심하면 데이터를 보게 돼 있습니다. 뭐 IMF 데이터를 보든지 월드뱅크 데이터를 보고 이런저런 막 그래프라든지 표를 보면서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나왔지? 하는 그 왜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스스로가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는데요. 지금은 검색 엔진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또 인공지능도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무슨 데이터가 있다. 예를 들면 IMF에 가보면 World Economic Outlook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데이터가 주로 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 지금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그림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해석을 해보거나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은 내가 월드뱅크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요. Non-performing loans, NPL에 관한 것입니다. NPL은 우리말로는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요. 그 돈을 갚지 못하는 것, 이것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부실채권은 보통은 그 월드뱅크의 정의로는 90일 동안 갚지 못하는 채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60일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90일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는 90일 동안 어음이 안 돌아오면, 즉 채권을 갚지 못하면 부실 채권으로 정의합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이게 나라들을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소득 집단, 두 번째는 중고소득 집단, 두 번째는 중저소득 집단, 마지막으로는 저소득 집단으로 나눴는데요. 이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부실 채권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습니다. 부실 채권 비율이 낮은 나라, 즉 마이너스인 나라들은 고소득 국가들이고요. 저소득 국가로 갈수록 부실 채권 비율이 높아지죠, 그죠? 맨 오른쪽에 있는 저소득 국가인 경우에는 부실 채권 비율이 0.2% 정도, 부실 채권 비율이 아니라 그 부실 채권의 그 증감 비율이죠, 그죠? 이 얼마나 늘어났나 줄어들었는데 0.2% 늘어났어요. 2020년하고 2021년 사이에 이렇게 되고 또 그 반면에 맨 왼쪽에 있는
고소득 국가는 마이너스 0.3, 0.4가 됐죠. 즉,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부실채권의 비율이. 그래서 이렇게 고소득 국가인 경우에는 부실채권이 점점 줄어들고 저소득 국가인 경우에는 부실채권이 늘어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예상하던 바대로 이렇게 그 해석이 되었죠. 즉, 가난한 나라들은 무실 채권이 더 늘어난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가 됐죠. 그죠? 부자 나라들은 부실 채권이 많지 않겠지라고 예측을 했는데 진짜로 많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뭐 그렇게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이제 해석을만 잘하면 되는 그런 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세르비아라는 나라의 부실 채권의 비율을 이제 본 것인데 전체 그 채권 중에서 부실 채권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를 본 것인데요. 자, 2010년부터 2020년까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출처는 World Development Resources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왔다 해서 여기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 세르비아라는 나라의 부실 채권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2015년 정도까지는 약간씩이나마 늘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2015년 이후에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0년 동안 부실 채권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매우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쓴다면 2010년도에는 16% 정도였다가 2015년도에는 20%를 넘었다. 그러나 2018년도쯤 되면 5% 정도로 줄어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가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2015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급격히 감소했을까라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 자세히 보면은 2015년도에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나오죠, 그죠? 개혁이 이제 실시가 된 거죠. 어떤 개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재정 정책에 있어서 혹은 금융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개혁을 했겠죠. 그러니까 부실 채권을 정리해주는 그런 개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급속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던졌던 질문, 왜 2015년 이후에 급속히 떨어졌나? 이거에 대한 답이 이미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점선이나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직접 찾아야 됩니다. 직접 찾기 위해서는 세르비아라는 나라의 경제는 어떤지, 세르비아 경제에서 정치에서 201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 왜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같은 부실 채권인데요. 부실 채권과 경제 성장 이렇게 두 가지 그 변수를 제시를 했습니다. 동유럽에서죠. 그리고 기간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을 봤습니다. 자, 이 프라이빗 섹터, 그러니까 사적 섹터에서의 어떤 그 확대 이런 거는 지금 볼 필요 없고요. 일단 요 A하고 C하고 요 두 개만 봅시다.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어, 벨라루스란 나라하고 몰도바란 나라하고 우크라이나란 나라 세 나라의 부실 채권의 비율을 보는 거죠. 그죠? 부실 채권의 비율을 봤더니 지금 벨라루스하고 몰도바란 나라는 부실 채권의 비율이 뭐, 이 벨라루스는 한 2, 3%밖에 안 되고 뭐 몰도바는 한 12%, 13% 되다가 점점 약간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이 정도를 보이는데요.
이거에 비해서 우크라이나는 2012년부터 내려가 2013년 정도부터 급격하게 부실 채권 비율이 올라가고 특히 2016년부터는 2017년은 굉장히 많이 상승하죠. 그죠? 물론 2017년부터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두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매우 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별도로 경제 성장률을 볼까요? 성장률은 몰도바와 벨라루스는 이렇게 계속 성장률이 높은 반면에 이 우크라이나는 이 두 나라보다 성장률이 낮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요 두 변수, 즉 부실 채권의 비율과 경제 성장률 간의 최소한의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상관관계라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요 두 개는 관련이 있다. 즉,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것은 최소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인과관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실 채권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졌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그 주장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부실 채권 비율이 높아졌다. 뭐 이럴 가능성 별로 없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데이터가 있다면 이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라고 했는데 이 표에는 세 개의 나라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동유럽에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 세 개의 나라를 선택을 했는데 세 개의 나라들 간의 부실 채권 비율을 비교를 해보니까 나머지 둘에 비해서 우크라이나의 부실 채권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혹시 우크라이나보다 더 높은 나라들이 있다면 그 나라들을 일부러 여기다가 소개를 안 했다면 그러면 또 이것도 또 잘못된 편견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보다 더 높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뺐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어떤 사례들을 어떻게 넣고 빼느냐에 따라서 그림도 달라지고 우리가 그 그림으로 인해서 인식하는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선입견과 편견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부의 부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빚, 정부가 부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인데요. 이것도 소득별로 이제 나라들을 네 개의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고소득 국가들인데요. 고소득 국가들이 중소득 국가나 저소득 국가들에 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부자 나라들일수록 정부가 지출도 많고요. 또, 예를 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세금을 많이 걷겠다. 그러면 선거에서 그 후보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안 걷겠다라고 해서 만약 선거에서 당선됐다면 진짜로 세금을 많이 안 걷어야 되겠죠. 조세 저항 때문에. 그렇다면 세금이 부족하면 정부는 나라의 경제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세금이 줄어들면 뭘로 운영을 할까요? 빚을 내서 운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선진국의 부채 비율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은 어떠냐? 개발도상국도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의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와 선진국의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는 매우 다릅니다.
선진국의 재정 운영과 개발도상국의 재정 운영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들을 보이고 있죠. 그죠? 예를 들면 2019년도까지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아주 급속히 모든 나라들이 매우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들 나라들의 어떤 국내적인 자기들 자체적인 특성, 속성보다는 이 나라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전 지구적인 속성 때문에, 전 세계적인 속성 때문에 이렇게 모든 나라들의 부채 비율이 요 기간 동안에 급속하게 증가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거는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지출이 많아졌다든지 뭐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여러분들이 보이는 관찰하는 것들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보이는 것이 다를 텐데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관찰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요 이제 저소득 국가의 부채 비율과 이 고소득 국가들의 부채 비율의 폭이 차이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굉장히 컸는데 이 폭이 점점 줄어들죠, 그죠? 이리로 갈수록 줄어들고 2019년에는 매우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한, 한 5%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폭이 점점 줄어들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최대한 많이 관찰해야 되고, 최대한 많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23년도에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이 미국이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그 석유 및 천연가스를 이제 국제 제재를 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지금도 제재를 하고 있고요. 이 당시에 러시아의 유조선, 즉 기름을 실은 배가 어디로 이동하나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파란색은 이제 이 물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표시하고요. 빨간색은 늘어났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미국으로 가는 물류량은 매우 줄었고요. 북미 대륙으로 가는 거 다 줄었고, 라틴 아메리카로 가는 것 다 줄었고요. 유럽으로 가는 것들도 다 줄었죠. 하지만 뭐 여기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나 뭐 이제 아프리카 북부라든지 이런 데로 가는 거, 브라질로 가는 거 늘었고요. 인도로 가는 거 엄청 늘었고요. 동남아로 가는 거 많이 늘었고요. 중국으로 가는 거 많이 늘었죠. 그죠? 그래서 그 소련이, 즉 러시아가 미국이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석유나 천연가스의 수출의 그 판로를 다변화해서 기존에 팔던 나라들은 줄었지만 새롭게 다른 파는 나라들, 터키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 동남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많이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미국의 제재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선진국들, 이게 이제 IMF에서는 Advanced Economies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선진국들의 그 GDP의 그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감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여기 이제 보면은 2015년에 2.7% 성장했고요. 2016년도에 1.7% 성장했고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그럴 거고요. 뭐 이제 이렇게 타임 시리즈 데이터, 즉 이렇게 시간대별로 펼쳐놓은 데이터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에서 표를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 이거를 바로 이제 그래프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아까처럼.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증감률을 금방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을 봐가면서, 이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왜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왜 다른 나라들은 올라가는데 이 나라만 떨어지지?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잘 익숙한 중국 통계 연감에 나온 이제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지금 노동력 그 고용에 관련된 그 지표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에 얼마나 많이 고용되었고, 이제 이게 지금 단위가 만 명이니까 보면은 이제 1차 산업에 그래도 아직도 1억 7천 명 정도가 고용돼 있고, 2차 산업에 2억 1천만 명, 3차 산업에 뭐 3억 6천만 명 정도가 고용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실업률, 도시 실업률과 이제 그 농촌 실업률을 봤는데 여기 뭐 3.96%다 그러면 뭐 4%다 그러면 아직도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실업률이 뭐 3%다 4%대라면 이것은 매우 이상적인 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중국 통계 영감에 접속해서 중국어로 혹은 영어로 데이터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보여주는 것은 한국말로 된 중국 데이터입니다. 한 대여섯 개를 보여줄 텐데요. 자, 이것은 중국의 도시별 월 평균 임금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4사분기의 그 월 평균 임금입니다. 자, 이것의 그 단위는 이제 당연히 중국 돈 원이겠죠. 그죠? 중국 돈 원일 것 같은데요. 단위가 여기 지금 안 나왔나? 단위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만약 이 표가 단위가 여기 없으면 이 표는 잘못된 표입니다. 단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평균 임금이 이제 중국 돈 원일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북경은 13,412원, 상해는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심천은 12,000 얼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랭킹이 있습니다. 하얼빈 같은 경우는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양, 심양, 장춘, 하얼빈 이런 데들이 북경이나 상해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면 같은 비슷한 지역에 있는데 임금 격차가 많이 난다. 그런 두 도시가 있겠다. 그러면 그 도시들 중에 왜 한 도시는 임금이 높고 한 도시는 임금이 낮은가? 이런 그 연구 문제를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 질적 방법, 연구 방법, 즉 비교 사례 연구 방법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그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요령성에 있는데 대련의 평균 임금은 8,000원, 심양의 평균 임금은 7,400원,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사천성에 있는 총칭은 9,197원이고요. 성도의 경우에는 9,848원이네요. 뭐 이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요. 천진하고 이제 북경하고는 많이 주로 비교가 많이 되는데 천진하고 북경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경우에는 연구 문제를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경과 천진, 상해가 전부 다 그 이제 직할시 있거든요. 특별자치시인데 이 직할시인데도 불구하고 왜 천진의 임금 수준이 북경이나 상해의 임금 수준보다 더 낮을까? 이것은 이제 정확히 저도 지금 답이 없습니다. 이런 그 여러분들의 그 연구 문제를 왜라는 문제를 계속 여러분들이 던져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성시별 해외 직접 투자 규모입니다. 상위 10개 성입니다. 2021년에 해외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성은 광동성, 저장성, 절강성, 상해시, 장수 이렇게 성급 행정단이네요. 예를 들면 광동성의 경우에는 141억 달러를 이제 해외 직접 투자를 했고요. 물론 이게 홍콩에 투자한 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16.2%입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한번 쭉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동부 연안, 동해안 해안가에 있는 성들입니다. 그죠? 장수, 그다음에 베이징, 산동, 후젠 다 있는데 안회는 그렇지 않죠. 그죠? 내륙에 있죠. 그죠? 그래서 안회가 굉장히 예외적인데 10위 안에 들어갔죠. 그죠? 그렇다면 안회는 왜 해외 직접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할까? 동부 해안에 있는 도시도 성도 아닌데도 어떻게 다른 데들은 다 동부 해안에 있는데 얘만 내륙에 있는데 왜 얘가 이렇게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할 줄 안다면 원래 그 표에 가셔서 원래의 데이터에 가셔서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감률입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 1년 동안의 부동산 투자 액수가 얼마나 늘어났나 줄어들었나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22년 말에 점점 줄어들다가 2023년 1월과 2월 사이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증가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해답이 있다면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답이 언뜻 떠오르지가 않는다면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부가 헝다 사태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죠, 그죠? 정부가 헝다 사태를 구제해 주기로 결정을 했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나도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자, 이것은 이제 한중 데이터베이스라는 이제 그 웹사이트인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데이터가 전부 다 여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 웹 주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다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하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중국 관련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2023년도에 중국의 남녀의 비만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국말로 이제 써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짙을수록 비만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더 체질량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즉, 더 사람들이 뚱뚱하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더 말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남성이고요. 이게 여성입니다. 자,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있는 곳이 있나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동북 삼성 중에 여기가 헤일룽장이죠, 그죠? 헤일룽장은 다른 데들은 남성이랑 여성이랑 비슷하게 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헤일룽장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여기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만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비만인가, 어디가 가장 비만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왜 여기가 비만인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 100대 도시 순위입니다. 2023년도에 순위를 여러 가지로 매겼는데 첫 번째 순위는 하드 경제 지표고요. 두 번째 순위는 소프트 경제 지표입니다. 하드 경제 지표는 이제 GDP, 이제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지, 저축, 뭐 이제 이런 거, 뭐 재정, 뭐 이런 걸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소프트 경제 지표는 환경, 과학기술, 문화, 뭐 위생, 뭐 이런 걸로 측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드 경제 지표로 측정을 했을 때 순위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고요. 소프트 경제 지표로 측정했을 때 순위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아마 그 이제 종합을 해서 매긴 순위가 이건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 심천이라는 도시는 하드는 3인데 소프트는 12위죠, 그죠?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경우는 둘 다 1위, 둘 다 2위 이렇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여기 수저, 여기 소주 같은 경우에는 하드는 4위인데요.
그 소프트 경제 지표는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또는 왜 어떤 도시는 이 두 지표 간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어떤 도시는 차이가 많이 나나? 이런 연구 문제를 던져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겠고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내가 나눠주는 데이터를 보고 해석을 해보거나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